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근 도쿄의 한명문 사립고의 한국 수학여행 이후 학생들이 일본 대사관을 찾아가 충격적인 행동을 벌였다고 합니다. 심지어 아이들을 도와준 교사는 전근 조치까지 당했다고 하죠. 이 사태에 대해 일본 교육청이 강한 조치를 보이자 학생들은 진실을 외면할 수 없다고 외치며 더욱 분노했다고 합니다. 놀라운 건 이 모든 것이 한마디 질문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인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하시모토 사오리입니다. 도쿄의 명문 사립고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교사죠. 매일 아침 정돈된 교복을 입은 학생들 앞에 서서 일본의 역사를 설명하는 일이 제 삶의 자부심이었습니다. 특히 메이지 유신 이후 근대화 과정을 가르칠 때면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곤 했어요. 우리 일본이 어떻게 서구 열강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의 위대함을 전달하고 싶었거든요. 물론 그 질문을 받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수업이었습니다. 칠판에 이토 히로부미의 업적을 적으며 설명하던 중이었죠. 이토 히로부미는 메이지 시대 최초의 총리 대신으로서 헌법 제정과 근대 국가 체제를 확립한 인물입니다. 그는 1909년 하얼빈에서 한국인 테러리스트 안중근에 의해 암살되었죠. 그때였어요. 교실 뒤쪽에서 조용히 손이 올라갔습니다. 우에다 마이였습니다. 평소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던 아이였죠. 선생님, 질문이 있어요. 그래, 마이. 무슨 질문이니? 안중근은 한국에서 독립운동가라고 불린대요. 그런데 저희 수업에서는 왜 테러리스트로 분류가 되는 건가요? 순간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를 향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물론 답은 알고 있었습니다. 교과서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하지만 마이의 질문 속에는 다른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어요. 저는 애써 역사적 평가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우리는 공식 교과서에 따라 수업하고 있다고요. 하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마이는 더 질문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이 계속 제 마음에 남았어요. 수업을 마치고 교무실로 돌아오는 길, 가슴 한편이 불편했습니다. 15년간 역사를 가르쳐 왔지만 안중근에 대해 한국의 시각으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죠. 제 책상에 앉아 교과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몇 줄 안 되는 설명뿐이었어요. 그리고 이토 히로부미의 사진 옆에는 작은 글씨로 한국인 테러리스트에 의해 암살됨이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처음으로 학교 도서관의 국제 자료실을 찾았어요. 평소엔 들어갈 일이 없던 곳이었습니다. 외국 서적들이 가득한 서가 사이를 천천히 걸었죠. 우연히 눈에 띈 한 논문집이 있었습니다. 영국 런던 대학교의 동아시아 역사학자가 쓴 일제의 통치와 아시아 민족의 저항이었어요. 호기심에 페이지를 넘기다 안중근이라는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논문은 안중근을 한국 독립운동의 상징적 인물로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재판 기록과 유언까지 상세히 다루고 있었죠. 계속해서 페이지를 넘기며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도서관 창문 너머로 비가 그친 하늘에 별이 보였어요. 책상 위에는 제가 읽던 자료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15년간 가르쳐온 역사의 한 페이지가 이토록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 저는 매일 밤 도서관에서 새로운 자료들을 찾아 읽었어요.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이었지만 점차 제 안에 새로운 감정이 자라났습니다. 영국, 미국, 중국 역사학자들의 논문은 제가 알던 일본의 역사와 달랐죠. 특히 식민지 시대 서술 방식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수업 시간이 두려워졌어요. 교과서를 그대로 가르쳐야 하는데 새롭게 알게 된 사실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특히 위안부 문제를 다룬 수업이 가장 힘들었죠. 교과서에는 단 2줄, 전시 위안 시설이 있었다라는 내용만 있었습니다. 그날 수업에서 위안부 부분을 빠르게 넘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이가 또다시 손을 들었어요.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마이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에 대해 물었습니다. 교실이 조용해졌죠. 모든 학생의 눈이 저를 향했습니다. 제 대답은 조심스러웠어요. 역사적 해석이 다양하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지금의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죠. 마이의 눈에는 실망감이 보였습니다. 교실을 나오며 죄책감이 저를 덮쳤어요. 다음 날 교장실로 호출되었습니다. 학부모로부터 민원이 들어왔다고 했죠. 마이의 부모님이 아닌 다른 학생의 아버지였습니다.
하시모토 선생이 교과서와 다른 내용을 언급했다는 내용이었어요. 교장은 날카로운 시선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조여왔죠. 공식 교육 과정을 충실히 따라주길 바랍니다. 우리 학교는 전통과 명성이 있습니다. 교장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저는 작게 고개를 숙였지만 마음속 질문들은 더 커져만 갔습니다. 교무실로 돌아오는 길, 동료 교사 카와무라가 따라왔습니다. 15년 지기 친구였죠. 복도 끝 창가에서 카와무라는 조용히 말했어요. 사오리 선생. 이런 이야기를 꺼내면 교장 선생님도 난처해져요. 모두가 불편해지잖아요. 카와무라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제가 아니었어요. 영국 학자의 논문, 한국 위안부 할머니의 증언집, 미국 역사가들의 연구, 이 모든 것들이 제 마음에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날 밤 아파트로 돌아와 책상 위에 수십 편의 외국 학술 논문과 한국어 교재를 올려두었습니다. 창밖으로 도쿄의 밤이 깊어갔어요. 저는 차분히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먼저 배워야 한다. 다음 수업을 위한 교과서를 펼쳤지만 더 이상 그 내용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죠. 메모장에 새로운 수업 계획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교과서는 지켜야 했지만 질문을 통해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하도록 이끌 수 있을 거예요. 물론 그때는 알지 못했죠. 그 기회가 생각보다 빨리 찾아올 거란 사실을 말입니다. 다음 날 2학기 교사회의 안건으로 인해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안건 중 하나가 3학년 수학여행 최종 결정이었어요. 원래 계획은 싱가포르 해외 문화 탐방이었습니다. 매년 그래왔죠. 최첨단 도시의 놀라운 건축물 견학, 다국적 문화체험, 그리고 센토사 섬에서의 휴양까지 학생들이 가장 기대하는 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교장이 예산 문제를 언급했어요. 올해는 학교 리모델링으로 비용이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수학여행 일정과 비용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죠. 갑자기 제 머릿속에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심장이 더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제안이 있습니다. 제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모든 교사의 시선이 저를 향했어요. 대안으로 서울은 어떨까요? 비행기로 2시간이면 도착하고 비용도 싱가포르보다 저렴합니다. 무엇보다 교육적 의미가 큽니다.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교감 선생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하시모토 선생, 학생들을 한국에 보내자는 건가요? 정서적으로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님들도 반대하실 겁니다. 그 말에 가슴이 조여왔지만 저는 전략적으로 접근했습니다. 최근 학생들이 인터넷으로 접하는 정보 때문에 우리 교과서 내용에 의문을 품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한국에 직접 가서 우리가 배우는 역사가 정확하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잖아요. 아이들이 직접 보고 판단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제 말에 교사들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교장은 관심을 보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확실히 그런 문제가 있긴 하지요. 요즘 아이들은 너무 많은 정보에 노출되어 있어서 수학여행 담당 교사 미야자키가 저를 지지해 주었습니다. 비용 면에서도 합리적이고 교육적 효과도 클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현장에서 배우는 것은 중요하니까요. 논쟁은 계속되었지만 결국 타협안이 나왔어요. 제한된 인원으로 한일 관계사 확인 탐방이라는 특별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지원자 대상으로 하고 최대 20명까지만 받기로 했죠. 교장은 마지막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시모토 선생이 전적으로 책임지는 조건입니다. 다음 날 3학년 교실에 공지를 붙였습니다. 반응은 예상했던 것보다 더 거셌어요. 학생들이 공지판 앞에 모여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한국이라고? 진짜 농담 아니야? 뭐 볼 게 있다고 거기를 가? 김치나 먹으러 가자는 거야? 한 남학생은 공지문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시모토 선생은 이상한 나라의 진심인가 봐. 난 절대 안 갈 거야. 다른 여학생은 싱가포르 대신 한국이라니 완전 낚였다 하며 친구들과 키득거렸어요. 처음 며칠간은 신청서가 단 2장뿐이었습니다. 마이는 첫 번째로 신청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 역사부 학생들이 신청서를 냈어요. 그리고 의외로 야기료도 참가를 결정했습니다. 평소 무심하던 소년이었는데 이유를 물으니 그냥요, 한국 게임이 재밌어서요라고 대답했죠. 일주일 후 신청자가 15명이 되었습니다. 충분한 인원이었어요. 첫 준비 모임에서 저는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번 여행은 단순한 관광이 아니에요.
세상을 직접 확인하는 수업이에요. 학생들의 표정은 다양했습니다. 호기심, 의심, 무관심. 하지만 저는 가슴속에 다른 목표를 품고 있었어요. 이 여행이 그들에게, 그리고 저에게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요. 준비하면서 밤늦게까지 서울 지도를 펼쳐보고 방문할 장소들을 연구했습니다. 심장이 기대감으로 가득 찼어요. 이후 드디어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디디는 순간 긴장감으로 가슴이 뛰었습니다. 15명의 학생들이 뒤를 따랐어요. 아이들의 표정은 각양각색이었습니다. 대부분은 의심과 불안함이 섞인 모습이었죠. 일본을 떠나기 전 학교에서 받은 반응들이 여전히 마음에 남아 있었어요. 왜 하필 한국에 가나요? 거기서 뭘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말들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인천공항은 우리의 예상과 달랐어요. 넓고 밝은 공간, 첨단 시설들이 놀라웠습니다. 학생 료가 입을 벌리고 주변을 둘러보았죠. 선생님, 생각보다 엄청 현대적이네요. 다른 학생들도 조금씩 긴장을 풀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도착 게이트에서 우리를 맞이한 가이드 박지우는 완벽한 일본어로 인사했어요. 하시모토 선생님과 학생 여러분, 서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의 따뜻한 미소와 친절한 태도에 아이들의 경계심이 눈에 띄게 누그러들었습니다. 버스로 이동하며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모습에 학생들은 조용해졌어요. 고층 빌딩들, 세련된 건물들, 깔끔한 거리. 아이들의 눈에는 호기심이 서서히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미유는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선생님, 한국이 이렇게 발전했을 줄 몰랐어요. 첫 목적지는 강남의 현대모터스 쇼룸이었습니다. 가이드의 제안이었어요. 일본 학생들이 관심 가질 만한 곳으로 첫날 일정을 구성했습니다. 미래형 수소차와 전기차 전시관에서 아이들은 서서히 활기를 찾았습니다. 특히 류의 변화가 컸어요. 자동차 마니아였던 그는 기술 설명을 들으며 눈을 빛냈습니다. 선생님, 이건 우리가 배운 이미지랑 달라요. 한국이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을 줄 몰랐어요. 류의 솔직한 감탄에 다른 학생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으로 그들의 선입견이 흔들리는 순간이었어요. 저녁에는 전통 한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불고기와 비빔밥, 다양한 반찬들이 테이블을 채웠어요. 처음엔 낯선 음식에 주저했지만 맛을 본 후엔 대부분 학생들이 맛있게 먹었습니다. 점원들이 간단한 일본어로 인사하고 설명해주는 모습에 아이들은 놀라워했어요. 식사 후 미유가 조용히 제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선생님, 한국인들이 우리를 싫어할 줄 알았는데 모두 친절하네요. 이상해요. 그 말에 가슴이 조여왔어요.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이곳에 왔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버스에서 학생들은 첫날의 경험을 나누며 이야기꽃을 피웠어요. 처음과는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이 지나갔고 반짝이는 도시 불빛이 아이들의 눈에도 반사되었습니다. 오늘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내일부터 진짜 역사 탐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더 열릴 수 있을지, 그들이 어떤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첫날의 변화만으로도 작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창밖으로 서울의 맑은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의 일정을 생각하니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 제가 가장 걱정하던 장소였습니다. 학생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예측할 수 없었죠. 호텔 로비에서 만난 아이들은 어제와 달리 활기찬 모습이었어요. 첫날의 좋은 인상이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버스에 오르며 가이드 박지훈이 오늘의 일정을 설명했어요. 오늘은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을 방문합니다. 일제강점기 시대의 역사적 장소입니다. 그 말에 버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마이만이 눈을 빛내며 메모장을 준비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불안과 기대가 교차했어요. 이것이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서대문 형무소에 도착했을 때 학생들은 무심한 표정으로 내렸습니다. 대부분은 관심 없는 척했어요. 류는 귀에 이어폰을 꽂은 채 건물을 힐끗 쳐다보았고 미유는 친구들과 소근거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관광지를 방문한 것처럼 가볍게 여기는 모습이었죠. 입구에서 한국인 해설사가 합류했어요. 일본어 통역과 함께 형무소의 역사를 설명했습니다. 이곳은
1908년 일제가 지은 감옥으로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수감되고 고문받았던 곳입니다. 아이들은 처음엔 무관심한 표정이었어요. 몇몇은 하품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시실로 들어가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좁은 감방, 고문 도구들, 수감자들의 사진과 일기, 특히 일본 헌병 때의 공문서와 명령서가 전시된 곳에서 학생들의 발걸음이 느려졌습니다. 그들의 얼굴에 의문이 서서히 드러났어요. 지하 고문실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어두운 조명 아래 재현된 고문 장면과 기록들이 있었어요. 해설사의 차분한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물고문, 전기고문, 손톱 뽑기, 다양한 고문 방법이 있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하루에도 몇십 명이 신문을 받았습니다. 료가 갑자기 얼굴을 찌푸리며 이어폰을 빼고 전시물을 자세히 보기 시작했어요. 미유는 더 이상 웃지 않았고 다른 학생들도 조용해졌습니다. 감정이 없는 듯한 그들의 표정 뒤로 혼란스러움이 깃들기 시작했어요. 유관순 열사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더욱 긴장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가이드의 말이 교실 안을 채웠어요. 당시 그녀는 여러분과 같은 고등학생이었습니다. 만세운동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체포되어 이곳에서 옥사했습니다. 전시장을 나오며 료가 갑자기 제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런 것들이 정말 있었던 일인가요? 그의 목소리에는 혼란과 불신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사적 기록들이 말해주고 있어. 돌아가는 버스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어요. 웃음소리도 잡담도 없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는 아이들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죠. 무언가를 깊이 생각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버스가 호텔에 도착하기 전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가 보지 않으면 이 이야기는 그냥 잊히고 말 거야. 다음 날, 저는 아침 일찍부터 긴장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만남이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독립운동가 김태영 선생의 손자 김윤호 씨와의 대화 시간이었습니다. 처음 일정을 짤 때부터 가장 신경 쓴 부분이었어요. 학생들이 직접 역사의 산증인을 만나는 시간, 그것은 교과서로는 느낄 수 없는 경험이 될 테니까요. 호텔 회의실에는 의자들이 반원 형태로 놓여 있었습니다. 김윤호 씨는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해 있었어요. 60대 중반의 단정한 차림새, 따뜻한 미소를 지닌 분이었습니다. 학생들이 하나둘 들어오는 동안 그는 테이블 위에 오래된 사진첩과 문서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일본에서 오신 여러분. 김윤호 씨는 유창한 일본어로 인사했습니다. 학생들은 예상치 못한 일본어 인사에 놀란 얼굴이었어요. 저는 도쿄대학에서 유학했습니다. 일본과 한국, 두 나라 모두 제 마음의 고향입니다. 그의 부드러운 시작에 긴장했던 분위기가 조금 누그러들었습니다. 김윤호 씨는 천천히 할아버지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제 할아버지 김태영은 1919년 3.1 만세운동에 참여했다가 체포되어 서대문형 무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3년간 옥살이를 했지요. 그는 조심스럽게 낡은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흑백 사진 속에는 젊은 남자가 학생복을 입고 있었어요. 이것이 할아버지의 학창 시절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건 그가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체포 당시 일본 신문 기사입니다. 미유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사진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오래된 신문 기사를 만지려다 멈췄어요. 김윤호 씨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만져도 됩니다. 김윤호 씨는 일본 헌병 때 기록 문서들도 보여주었습니다. 체포 이유와 신문 내용, 그리고 재판 과정까지 모두 일본어로 작성된 공식 문서였어요. 학생들은 자신들의 언어로 쓰인 역사적 증거 앞에서 말을 잃었습니다. 특히 료는 집중해서 문서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질문했어요. 정말 일본이 그렇게까지 했다는 증거가 있나요? 김윤호 씨는 고요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쿄의 국립문서관에도 있습니다. 단지 여러분이 보지 못했을 뿐이에요. 류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각자의 감정을 숨기지 못했어요. 누군가는 고개를 떨구었고 누군가는 노트를 꺼내 필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윤호 씨는 할아버지의 옥중 일기도 보여주었어요. 할아버지는 일본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싸운 것은 일본 국민이 아니라 제국주의였다고요. 2시간의 대화가 끝나갈 무렵 김윤호 씨는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미래의 주인공입니다. 과거의 아픔을 알게 된 지금
어떤 미래를 만들고 싶나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무언가가 변화하고 있었어요. 헤어질 때 학생들은 모두 정중하게 인사했고 마이는 용기를 내어 김윤호 씨에게 노트를 내밀며 사인을 부탁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아이들은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아픈 역사를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지만 진실을 직면하는 용기가 서서히 자라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날 아침, 창문 너머로 서울의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의 일정은 일본 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방문이었어요. 제 심장이 무겁게 뛰었습니다. 이곳이 아이들에게 가장 큰 충격을 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버스에서 내리자 낯선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학생들은 평범한 청동상을 기대했던 것 같아요. 의자에 앉아있는 소녀 동상은 생각보다 작고 소박했습니다. 처음 본 아이들은 별다른 감흥 없이 바라보았어요. 가이드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이 소녀는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간 수십만 명의 상징입니다. 지금 생존자는 10명도 되지 않아요. 학생들의 표정이 서서히 변했습니다. 료는 굳은 얼굴로 소녀상을 응시했고 미유는 눈시울을 붉혔어요. 그때 소녀상 앞에 무릎 꿇고 있는 한 일본인 청년이 눈에 띄었습니다. 우리 모두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어요. 가이드가 작은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저분은 스기우라 켄 씨, 서울대 유학생이에요. 저는 용기를 내어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스기우라 켄은 고개를 들어 우리를 바라보았어요. 안녕하세요. 일본에서 오셨나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류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왜 여기 있는 거예요? 스기우라 켄은 잠시 침묵하다 대답했습니다. 이곳에 오고 나서야 알게 됐습니다. 우리 교과서엔 없던 이야기들을 말이죠. 그의 말은 학생들의 마음을 울렸어요. 류는 조용히 소녀상 옆 벤치에 앉았습니다. 주머니에서 작은 메모지를 꺼내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어요. 다가가 보니 그 글씨가 보였습니다. 몰라서 죄송합니다. 돌아가서 전하겠습니다. 다음 날, 저는 비행기 창문 너머로 도쿄의 풍경이 가까워지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한국에서의 4박 5일이 꿈처럼 느껴졌어요. 옆자리에서 자고 있는 학생들을 바라보니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들은 출발할 때와 다른 아이들이 되어 돌아가고 있었어요. 도쿄 공항에 도착했을 때 몇몇 학부모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다양했어요. 반갑게 맞이하는 부모도 있었고 차갑게 바라보는 부모도 있었습니다. 한국 방문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가정의 분위기가 느껴졌죠. 다음 날 학교에서는 조용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미유는 쉬는 시간마다 도서관에 가 한국사 관련 책을 찾아 읽기 시작했어요. 료는 교내 신문에 한국 탐방기를 기고하겠다고 신청했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각자의 방식으로 경험을 소화하고 있었어요. 교무실에서 동료 교사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몇몇은 호기심 어린 질문을 던졌고 또 다른 몇몇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어요. 카와무라는 조심스레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사오리 선생, 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 방문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몇몇 학부모님들이 교장 선생님께 전화했답니다. 가슴이 무거워졌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그날 오후 예상대로 교장실로 호출되었습니다. 교장 책상 위에는 여러 통의 편지가 놓여 있었어요. 모두 항해 내용이었습니다. 하시모토 선생, 수학여행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학생들에게 불필요한 반성 감정을 심어준 것 같은데요. 교장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진실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역사는 다양한 시각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을 아이들이 직접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었죠. 긴 침묵 끝에 교장은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전근 명령서였어요. 나가사키 지역의 작은 학교로 발령이 났다고 했습니다. 충격이었지만 예상했던 결과였어요. 다음 학기부터 발령됩니다. 그때까진 수업에만 집중해주세요. 교무실로 돌아오는 길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창밖으로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학생들이 보였어요. 5년간 정들었던 학교를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런데 떠나기 전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마지막 수업을 마치고 교실을 나서려는데 문이 열리고 학생들이 들어왔습니다. 한국 탐방에 참여했던 아이들뿐만 아니라 다른 반 학생들도 있었어요. 마이가 대표로 나서서 작은 노트를 건넸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한국에서 쓴 일기예요. 이건 저희의 진실이에요. 노트를 펼쳐보니
학생들의 솔직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충격, 혼란, 의심, 그리고 서서히 피어난 이해와 성찰까지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나가사키행 기차에 오르던 날, 플랫폼에는 예상보다 많은 학생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류도 있었어요. 그는 쑥스러운 듯 손을 흔들었습니다.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까지 아이들은 손을 흔들었어요. 창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아이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진실을 아는 사람이 더 많아져야 해. 이건 끝이 아니야. 시작이야. 나가사키로 가는 긴 여정 동안 학생들이 준 노트를 다시 읽었습니다. 류의 글이 특히 눈에 띄었어요. 선생님, 처음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역사를 아는 것은 미래를 위한 일이라는 것을요. 창밖으로 흐르는 풍경처럼 제 마음속에는 새로운 희망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닌 진정한 시작이었으니까요.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최근 400년 전에 한 고대 문서가 발견되면서 전 세계가 발칵 뒤집어졌다고 합니다. 충격적인 건 그 문서의 예언이 모두 맞아떨어졌다는 점이죠. 이 사실에 많은 이들이 한국으로 떠났고 연구를 진행하던 한 미국 유명 역사 교수는 이런 발언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memo documents, including some of my former colleagues at Harvard in particular, saying we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동양 철학과 역사를 연구하는 교수 에드워드 카터입니다. 연구와 강의로 평범했던 제 인생은 어느 날 한국사 연구 중 우연히 발견한 한 문서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날은 도서관의 오래된 서고에서 먼지 쌓인 자료들을 뒤적이던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눈에 들어온 낡은 양피지 문서는 제 호기심을 자극했죠. 손가락으로 조심스레 넘기자 한문으로 쓰인 내용이 보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이건 단순한 역사 문서가 아니었습니다. 워링턴 강비록이란 제목의 이 문서는 조선 왕실에서 유출된 것으로 보이는 비밀 예언록이었죠. 손이 떨릴 정도로 흥분됐습니다. 눈을 비비고 다시 한번 읽어보았지만 틀림없었습니다. 이 예언록은 400년 후 한국에서 일어날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격변을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예측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연구실에 박혀 며칠을 분석했습니다. 창문 밖으로 보스턴의 가을 단풍이 물들어가는 동안 저는 수백 년 전 조선의 비밀 속으로 빠져들었어요. 예언록은 마치 현대 한국을 직접 보고 쓴 것처럼 정확했습니다. 현재 한국의 정치 지형과 사회 갈등, 주변국과의 관계까지 암시하는 구절들이 있었죠. 물론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문서가 저를 어디로 이끌게 될지를 말이죠. 어느 날 제 연구실 문을 누군가 거칠게 두드렸습니다. 바로 국제 싱크탱크 소속 역사학자 제임스 리였어요. 단정한 외모와 달리 그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카터 교수, 그런 소국에 관한 연구에 시간을 낭비하고 계시는군요. 제임스 리는 처음부터 한국을 경멸하는 태도가 역력했습니다. 한반도, 세계 역사의 변방에 불과한 곳이죠. 그들의 문화적 기여라곤 고작 김치와 케이팝뿐이지 않습니까? 그의 말에 불쾌함을 느꼈어요. 리 박사, 한국은 5,000년의 풍부한 역사와 문화를 가진 나라입니다. 제임스는 비웃듯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들은 항상 강대국 사이에서 휘둘려왔죠. 자체적인 문명 발전도 없이 중국의 그림자에 숨어있던 나라에 무슨 의미 있는 예언이 있겠습니까? 그런 나라의 몰락은 이미 예정된 수순일 뿐이에요. 그의 뻔뻔한 무시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임스, 당신은 한국에 대해 너무 무지합니다. 그 예언록은 깊은 통찰력을 담고 있어요. 제임스는 예언록을 훑어보더니 더욱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한국의 몰락을 예고하는 문서군요. 세계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이 문서를 국제사회에 공개할 겁니다. 저는 단호하게 반대했어요. 그건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역사적 맥락 없이 해석된 예언은 불필요한 혼란만 가져올 뿐이에요. 제임스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카터 교수, 한국 같은 작은 나라의 운명이 세계에 그리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은 늘 그래왔습니다. 분열되고 갈등하고 결국엔 쇠퇴하는 게 그들의 역사적 패턴이죠. 그의 무례함에 화가 났지만 냉정을 유지했어요. 당신의 편견 섞인 시각으로는 이 문서의 진정한 가치를 볼 수 없을 겁니다.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제임스는 떠나면서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곧 모두가 진실을 알게 될 겁니다. 한국의 몰락은 이미 시작되었어요. 그렇게 제임스 리와의 불편한 만남 이후 저는 예언록에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밤낮 없이 연구실에서 한 구절 한 구절을 해석하며 현대 한국의 상황과 비교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인터넷 뉴스를 보다가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한중 외교 갈등 고조, 중국 한국 상품 불매 운동 확산, 화면을 노려보는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예언록의 한 구절이 번개처럼 떠올랐습니다. 붉은 용이 다시 태어나 천년의 왕도를 넘볼 것이며 검은 안개가 한반도를 뒤덮을 것이다. 숨이 막혔어요. 붉은 용은 명백히 중국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검은 안개란 한국의 경제 위기와 정치적 혼란을 암시하는 것 같았죠. 어떻게 400년 전 문서가 이토록 정확한 예언을 담고 있을 수 있을까요? 다음 날도 새로운 뉴스가 들려왔습니다. 한국 대기업 총수 비리 의혹, 경제 불안 가중. 순간 또 다른 예언 구절이 생각났어요. 왕의 자리를 차지한 상인들이 스스로 무너질 것이며 그 여파로 백성들이 거리에 쏟아져 나올 것이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하나 맞아떨어지는 예언의 등골이 오싹했어요. 수첩의 예언과 현실 사건의 연관성을 빠르게 적어 내려갔죠. 예언이 이대로 계속된다면 한국은 정말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학자로서의 냉정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어요. 이런 예언은 해석하기 나름이며 여러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임스 리처럼 부정적으로만 해석할 필요는 없었죠. 그런데 뉴스 한 켠에서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제임스 리였어요. 그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당당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항상 강대국 사이에서 휘둘려 왔습니다. 최근 발견된 예언 문서는 이러한 역사적 패턴이 현대에도 반복됨을 보여주고 있어요. 한국 경제의 취약성과 정치적 불안정은 예견된 몰락의 신호입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아직 충분한 연구도 되지 않은 예언록을 이용해 한 나라의 미래를 단정짓다니. 화면을 꺼버렸어요. 다음 날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이코노미스트, 파이낸셜 타임즈 같은 유력 언론들이 일제히 한국의 미래를 비관적으로 전망하는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었어요. 모두 제임스 리의 주장을 인용하고 있었죠. 한국의 성장 신화가 끝났다. 한반도 강대국의 각축장으로 다시 전락하나. 제임스 리의 주장에 동조하는 세력들이 한국의 사회적 문제를 부각시키며 국제적 여론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한국의 몰락이 기정사실인 것처럼 이야기했어요. 예언록을 다시 펼쳐들었습니다. 이 문서가 정말 한국의 운명을 예고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는 걸까요? 저는 더 깊이 연구에 몰두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렇게 예언의 의미를 파헤치기 위해 늦은 밤까지 연구실에 남아있던 어느 날 이상한 기척을 느꼈습니다.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자 주차장에 검은 세단이 보였어요. 평소에는 없던 차였죠. 다음 날 아침 집을 나서는데 같은 차가 대학 앞에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우연이라고 생각했지만 세 번째 날에도 그 차를 발견하자 불안감이 엄습했어요. 저는 평소와 다른 길로 돌아서 학교로 향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검은 정장 차림의 남자가 저를 따라오고 있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이건 단순한 역사 연구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저를 감시하고 있었어요. 연구실에 도착해 문을 잠그고 예언록 원본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몇 페이지가 없어졌습니다. 누군가 침입해서 일부 내용을 가져간 겁니다. 경보 시스템을 확인했지만 이상 징후는 없었어요. 이건 전문가의 소행이었죠. 컴퓨터를 열자 이메일함이 해킹된 흔적이 보였습니다. 누군가 제 통신을 감시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상한 메일이 눈에 띄었습니다. 발신자명은 없고 본문에는 한국에는 그 누구도 건드려서는 안 될 세력이 있다라는 경고만 있었죠. 자료를 뒤져보니 충격적인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한국의 몇몇 대기업과 정부정보기관이 함께 움직이는 비밀 조직에 관한 암호화된 문서였어요. 그들은 예언록의 존재를 지우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왜일까요? 더 깊이 파고들자 그 조직이 푸른딸이라는 암호명으로 활동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건 예언록의 마지막 구절과 연결되는 것이었습니다. 푸른딸이 뜰 때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이 구절이 단순한 예언이 아니라 특정 세력을 지칭하는 것이었다면 더 이상 혼자서는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오랜 친구이자 탐사기자인 이윤재에게 긴급히 연락했어요. 윤재 도움이 필요해. 월인천 강비록이라는 예언서를 발견했는데 누군가 이걸 은폐하려고 해. 내 연구실도 뒤져갔어. 윤재의 대답은 신속했습니다. 에드워드, 그 문서에 대해 몇몇 소문을 들었어. 이건 단순한 역사책이 아니야. 누군가가 한국의 운명을 바꾸려 하고 있어. 그의 말에 등골이 오싹했어요. 윤재는 계속했습니다. 내가 취재를 시작할게. 한국에 도착하면 바로 연락해. 그때까지 조심해. 그날 밤 남은 예언록을 안전한 곳에 숨겼습니다. 누가 저를 노리는지, 왜 이 문서가 그토록 중요한지 알아내야 했어요.
이건 단순한 학문적 논쟁이 아니라 거대한 정치적 음모였습니다. 다음 날 제임스 리의 소식을 들었어요. 그가 한국행 비행기를 예약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대학 동료에게서 들은 말에 따르면 제임스는 예언이 정확히 내 예상대로 진행되고 있다. 직접 한국에 가서 확인해야겠다라고 말했다고 해요. 제임스가 왜 그토록 한국의 몰락을 확신하는지, 그가 정말 개인적 편견으로 움직이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제 직감은 그가 단순한 역사학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노트북의 예언록 내용을 암호화에 저장하고 한국행 티켓을 예약했습니다. 누가 뒤에서 움직이고 있든 이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서는 직접 한국으로 가야 했어요. 그곳에서 윤재를 만나 함께 진실을 파헤쳐야 했습니다. 그렇게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예약한 후 마음 한편에선 불안감이 자리 잡았어요. 혼자서 이 문제를 파헤치는 것은 위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누군가가 저를 감시하고 있다면 말이죠. 그래서 출발 전 한 사람을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바로 하버드대에서 한국사를 가르치는 오랜 동료이자 친구인 존 밀러 교수였어요. 존의 연구실은 저와는 달리 항상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차를 따르며 저를 맞이했어요. 에드워드, 오랜만이군. 요즘 자네 소문이 파다하더군. 제 이야기를 들은 존은 잠시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 제가 가져간 예언록 사본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흥미롭군. 정말 흥미로워. 존이 안경을 고쳐 쓰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자네나 제임스 리 모두 한 가지를 간과하고 있는 것 같아. 무슨 얘기냐고 물었죠. 이 예언은 단순한 몰락의 예고가 아니라 후손들에게 남긴 경고와 희망의 메시지일 수 있어. 존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조선시대 비밀 문서들은 단순한 미래 예측이 아니라 위험을 경고하고 그것을 극복할 지혜를 담는 경우가 많았지. 그의 말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그럼 이 예언록은 한국의 몰락을 말하는 게 아니라 위기를 경고하고 그것을 이겨낼 방법을 알려주는 거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존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 특히 마지막 구절, 푸른 달이 뜰 때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분명 희망을 암시하고 있어. 자네는 이걸 단순한 역사적 유물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지혜의 메시지로 봐야 할 거야. 그는 또한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습니다. 에드워드, 자네가 한국에 간다면 조심해야 해. 예언록이 보여주는 위험은 실제일 수 있으니까. 하지만 동시에 그 예언의 진정한 목적을 잊지 마. 다음 날 저는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문 너머로 구름이 흘러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존의 말을 곱씹었어요. 그가 맞다면 제임스 리는 예언의 절반만 보고 있는 셈이었죠. 서울에 도착해 호텔에 짐을 풀고 윤재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는 제가 한국에 도착했다는 소식에 기뻐하며 다음 날 만나기로 했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에드워드, 조심해. 당신의 존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날 밤 호텔방에서 창밖을 내다보니 서울의 밤 풍경이 펼쳐졌어요. 한강을 따라 이어지는 불빛들, 활기찬 도시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제임스 리가 말한 몰락을 앞둔 나라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죠. 그런데 뉴스를 보니 제임스 리도 서울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여전히 한국의 미래를 어둡게 전망했어요. 이 나라는 예언된 운명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카메라에 잡힌 그의 표정에서 미묘한 혼란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그가 예상했던 것과 다른 것을 목격한 사람처럼 보였어요. 제임스 리는 한국에서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호텔 로비에서 윤재를 만났습니다. 그와 함께 예언록의 의미를 파헤치기로 한 거죠. 그런데 로비 TV에서 흥미로운 장면이 중계되고 있었어요. 제임스 리가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며 취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 사람이 제임스 리군요? 윤재가 물었어요. 맞아요. 한국의 몰락을 예언한다며 국제적으로 부정적 여론을 퍼뜨리던 그 사람이죠. TV 속 제임스는 서울 광화문 광장에 서서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그의 표정이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카메라는 활기찬 도시의 모습, 질서 있게 움직이는 시민들, 첨단 기술과 전통이 어우러진 풍경을 담고 있었죠. 흥미로웠어요. 윤재, 제임스의 행적을 좀 쫓아볼까요? 그가 한국에서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우리는 제임스가 방문했다는 종로 일대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우연히 제임스를 발견했어요. 그는 전통시장을 둘러보고 있었죠. 우리는 멀리서 그를 관찰했습니다. 제임스는 분명 혼란스러워 보였어요. 그는 경제 불안과 사회 갈등을 목격하러 왔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시장은 활기찼고 사람들은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할인 가격을 외치는 상인들, 흥정하는 손님들, 서로를 도와주는 이웃들. 제임스가 예상했던 몰락의 그림자는 보이지 않았죠.
특히 인상적인 장면이 있었습니다. 한 노인이 무거운 짐을 들다가 비틀거리자 주변 사람들이 즉시 달려가 도와주었어요. 그 모습을 본 제임스의 표정이 묘했습니다. 제임스는 한 할머니의 찐빵 가게 앞에 멈춰 섰어요. 할머니는 그에게 환한 미소로 찐빵을 권했습니다. 제임스가 영어로 질문하자 할머니는 서툰 영어로 답했어요. 한국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임스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힘든 시절도 많았지만 우리는 항상 버텨왔어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 단순하지만 강인한 말에 제임스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할머니는 계속해서 이야기했어요. 우리나라는 5,000년 동안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항상 이겨냈어요. 지금의 문제도 곧 해결될 겁니다. 제임스는 할머니가 내민 찐빵을 받아들었어요. 그의 눈에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그가 읽은 기사들, 그가 분석한 데이터들은 한국의 몰락을 예고했지만 눈앞의 현실은 달랐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제임스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는 대학가로 향했어요. 학생들은 열정적으로 토론하고 있었고 스타트업을 꿈꾸는 청년들은 카페에 모여 미래를 계획하고 있었죠. 제임스는 한 대학생 그룹과 대화를 나눴어요. 그들은 국가의 문제점을 정확히 인식하면서도 그것을 해결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제임스는 한강변을 거닐었어요. 그곳에서 가족들이 소풍을 즐기고 연인들이 산책하고 노인들이 건강하게 운동하는 모습을 보았죠. 그의 얼굴에 의문이 깊어졌습니다. 제임스의 편견이 흔들리고 있어요. 윤재가 말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몰락만을 보려고 했지만 실제 한국인들의 삶과 정신을 마주하게 된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예언록이 말하는 위기는 실제할지 모르지만 그게 한국의 전부는 아니니까요. 제임스는 이제야 그 사실을 깨닫고 있는 것 같아요. 그날 밤 윤재와 저는 호텔방에서 예언록을 더 자세히 분석했습니다. 예언이 현대 한국의 상황과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많았지만 여전히 붉은 용과 검은 안개의 정확한 의미는 불분명했어요. 윤재 처음에는 붉은 용이 명백히 중국을 지칭하는 것 같았어. 그런데 뭔가 더 깊은 의미가 있을 것 같아. 예언록 원문을 다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윤재는 노트북을 열고 최근의 한국 뉴스들을 보여주었어요. 에드워드, 이것 봐요. 최근 한국을 둘러싼 국제 정세를 살펴보면 단순히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러시아, 일본, 미국 등 여러 강대국들이 한반도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고 있어요. 그의 말에 무언가 떠올랐습니다. 예언록의 또 다른 구절이었죠. 붉은 용은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며 그들은 서로 다른 모습을 하고 있으나 모두 왕도를 넘보는 마음은 같을 것이다. 맞아. 붉은 용은 특정 국가가 아니라 한반도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모든 외부 세력을 의미하는 거야.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윤재도 눈을 빛냈습니다. 그렇다면 검은 안개는요? 이것도 특정 사건이나 인물이 아닐 수 있어요. 우리는 최근 한국 사회의 내부 문제들을 살펴보았어요. 정치적 갈등, 세대 간 대립, 경제적 불평등, 지역 갈등. 이 모든 것들이 한국 사회를 분열시키고 있었죠. 윤재 검은 안개는 한국 내부의 갈등과 분열을 의미하는 것 같아. 외부 세력의 개입만큼이나 위험한 건 내부의 분열이라는 거지. 제 생각을 말했어요. 윤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외부 세력이 한국을 위협할 수 있는 건 우리 내부의 갈등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로 뭉치면 그 어떤 외부 세력도 우리를 위협할 수 없어요. 그때 문득 깨달음이 왔습니다. 이 예언은 몰락을 예고하는 게 아니야. 위기의 원인을 정확히 짚어주고 그것을 극복할 방법까지 알려주는 거였어. 다음 날 아침 커피숍에서 우연히 제임스 리를 마주쳤어요. 그는 혼자 앉아 노트북으로 무언가를 열심히 적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그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카터 교수, 여기서 뭐 하고 계신 거죠? 그의 목소리에서 과거의 적대감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당신과 같은 이유로 왔어요. 예언의 진실을 확인하려고요. 그의 맞은편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제임스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제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곳에서 본 한국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달라요. 제가 어제의 발견에 대해 이야기하자 제임스도 자신의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저도 어젯밤 예언록을 다시 읽어봤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 예언은 단순한 몰락의 경고가 아니라 조상들이 후손들에게 남긴 희망의 메시지일 수 있겠다고요. 그의 말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제임스의 눈에는 진정한 학자의 겸손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의 회복력과 단결력을 직접 목격했어요. 그들이 위기에 처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할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제임스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의 대화를 들으며 윤재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천 년 동안 이 땅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예요. 외부의 위협과 내부의 갈등 속에서도 결국 우리는 하나가 되어 이겨냈으니까요. 제임스와의 대화 이후 우리는 예언록의 진정한 의미를 세상에 알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날 오후 윤재는 자신이 일하는 언론사에 연락해 특별 방송을 준비했어요. 저와 제임스는 학술적 분석 자료를 정리했고 모든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왔을 때 끔찍한 광경을 마주했어요. 방은 완전히 뒤집혀 있었고 예언록 사본과 연구 자료들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누군가 침입해 모든 것을 가져간 거죠. 누가 이런 짓을. 방을 둘러보며 충격에 빠졌어요. 곧바로 윤재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죠. 에드워드, 큰일이에요. 방금 회사 서버가 해킹당했어요. 우리가 준비한 모든 자료와 방송 계획이 삭제됐어요. 윤재의 목소리에는 당혹감이 가득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졌어요. 누군가 우리의 행동을 예측하고 방해하고 있었죠. 제임스에게도 연락했는데 그 역시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제 노트북이 해킹됐어요. 예언록에 관한 모든 파일이 암호화되어 접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제임스가 말했어요. 다음 날 아침 우리 셋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주변을 경계하며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눴어요. 이건 분명 조직적인 움직임이에요. 누군가 예언록의 공개를 극도로 두려워하고 있어요. 윤재가 말했습니다. 제임스는 생각에 잠겼다가 결연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어요. 제가 도울게요. 더 이상 한국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진실을 알리는 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죠. 제임스는 진심 어린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저는 한국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선입견과 편향된 정보로 한 나라의 운명을 단정지었어요. 하지만 이곳에서 직접 보고 느낀 것들이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진실을 알려야 할 책임감을 느껴요. 그의 말에 감동받았어요. 적이었던 사람이 이제는 동료가 되었죠.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든 자료를 잃었는데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윤재가 미소를 지었어요. 아직 모든 것을 잃은 건 아니에요. 저는 예비용 자료를 클라우드에 따로 보관했거든요. 그리고 방송국 동료들 중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행동에 옮기기도 전에 또 다른 방해가 있었습니다. 윤재의 언론사에 알 수 없는 압력이 들어와 예언록 관련 보도가 취소됐어요. 대체 누가 이토록 예언록의 공개를 두려워하는 걸까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요. 큰 언론사는 압력에 취약하니 작은 지역 신문사를 통해 인터뷰하는 건 어떨까요? 제임스가 제안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 로비에서 수상한 남자들이 우리를 주시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들은 분명 우리를 감시하고 있었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았어요. 내일 아침 일찍 움직여야 해요. 제가 아는 작은 지역 신문사가 있어요. 규모는 작지만 정직한 기사로 신뢰받는 곳이에요. 그들은 외부 압력에 쉽게 굴복하지 않을 거예요. 윤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임스는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아는 해외 학술지 편집자에게 연락해 볼게요. 작은 규모지만 영향력 있는 곳이에요. 이제 진실을 알릴 때입니다. 방으로 돌아가기 전 제임스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카터 교수, 정말 미안해요. 제가 얼마나 편협했는지 이제야 깨닫게 됐습니다.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인하고 현명한 나라예요. 다음 날 아침 윤재의 계획대로 작은 지역 신문사를 찾았습니다. 이곳은 서울 변두리에 있는 작은 사무실이었지만 정직한 보도로 독자들의 신뢰를 얻고 있는 곳이었어요. 편집장은 우리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었죠. 이런 중요한 역사적 발견이라면 국민들이 알아야 합니다. 편집장이 말했어요. 제임스는 자신의 학술적 분석을, 저는 예언록의 번역을, 윤재는 현대 한국 상황과의 연관성을 설명했습니다. 인터뷰는 몇 시간 동안 이어졌어요. 예언록의 모든 내용, 특히 붉은 용과 검은 안개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죠.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임스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처음에 저는 이 예언이 한국의 몰락을 예고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해석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편집장은 다음 날 아침 특별판으로 이 내용을 실을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날 밤 긴장 속에서 다음 날을 기다렸어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신문사의 특별판이 발행되었고 놀랍게도 대형 신문사들도 이 기사를 인용하기 시작했어요. 예언록의 존재와 그 의미가 급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한국 사회는 처음에는 혼란에 빠졌어요. 일부는 미신이라고 일축했고 또 다른 이들은 공포에 사로잡혔죠. 하지만 점차 예언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이 예언은 우리에게 거울을 들이대고 있다. 한 사회평론가는 말했어요. 외부 세력의 개입과 내부 갈등이 얼마나 우리를 약화시키는지 보여주는 거울이다. 시민들은 거리에서 온라인에서 예언의 의미를 토론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고대 예언록은 현대 한국 사회가 자신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어요. 일주일 후 제임스는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 인터뷰를 했습니다. 예언이 말하는 것은 몰락이 아니라 스스로를 돌아보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한국인들의 끈기와 지혜를 직접 목격한 지금 저는 이 나라의 미래가 밝다고 확신합니다. 공항에서 그와 작별 인사를 나눴어요. 카터 교수, 당신 덕분에 제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임스가 떠난 후 윤재와 저는 남산타워에 올라 서울 전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에드워드, 예언록의 마지막 문장 기억나요? 윤재가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푸른 달이 뜰 때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그 구절을 떠올리며 말했어요. 그때였습니다. 동쪽 하늘에 달이 떠오르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달 주위로 희미한 푸른빛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매우 드물게 일어나는 블루문이라 불리는 현상이었죠. 믿기 힘들군요. 경이로운 광경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윤재의 눈에 감동의 빛이 어렸어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에요. 이 마지막 구절은 예언이 아니라 후손들에게 남긴 희망과 용기의 메시지였던 거예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400년 전 예언자는 단순히 미래를 예측한 것이 아니라 먼 후손들에게 지혜와 희망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푸른 달은 위기 속에서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상징이었죠. 서울의 밤하늘에 떠오른 푸른 달빛 아래 도시는 여전히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예언이 말한 위기를 맞을지도 모르지만 그것을 극복할 지혜와 용기 또한 가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자, 이제 우리도 미국으로 돌아갈 시간이군요. 마지막 서울의 풍경을 눈에 담으며 말했습니다. 다음에 올 때는 더 밝은 한국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윤재가 미소 지으며 말했죠. 푸른 달빛 아래 우리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슴에 품고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며칠간의 일을 돌이켜 보았어요. 이번 여정은 단순한 학문적 발견을 넘어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그 역사와 문화, 그리고 무엇보다 그곳 사람들의 강인함과 지혜에 대한 저의 시야가 완전히 바뀌었죠. 윤재, 이번 일은 내게 큰 교훈을 주었어요. 역사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살아있는 지혜라는 것을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윤재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당신 덕분에 우리도 스스로의 가치를 다시 볼 수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제 마음은 깊은 감사로 가득 찼습니다. 예언록을 찾았던 그날 그저 흥미로운 발견이라고만 생각했지만 이제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는지 알게 되었어요. 한국과 그 사람들로부터 배운 교훈은 앞으로 제 삶과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도 전해질 것입니다. 위기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지혜, 과거를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통찰력, 그리고 무엇보다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는 공동체의 힘을요.